2010년 9월 딸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온 가족들. 강미경 씨의 사망보험금을 찾으러 온 언니와 노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수령자인 어머니와 그녀의 언니가 보험회사를 찾아오고 자, 글쓰기가 어려운 노모와 함께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러 온 언니였습니다. 보통 성인이 이렇게 어떤 사고든 사망이 되면 장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쟤들이 알고 있기에 뭐 특별한 장례식 절차도 없이. 아니 너무 너무 잘해주는 조금 있고 저거 진짜 아니냐고 그러는데 예 그것도 저는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것도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에 언니가 불쾌감을 느낍니다. 잠시 후에 그때 들어오는 남성들. 이 사람들은 바로 형사들이었습니다. 강미경 씨의 언니는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하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죽은 강미경이라 부릅니다. 미경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장소에서 형사들이 미경 씨의 언니에게 강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분 지금 돌아가신 거 맞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형사들이 그녀를 강미경이라 부르자 화를 내기 시작하고 여성을 사망한 강미경이라고 부르는 형사와 아니 무슨 질문을 나는 강미경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여성. 아니 누가 제보를 했는데 언니인지 아닌지 확인서 내가 게임 못할 겁니까? 당당한데? 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제일 간단한 건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아니면 이번에 언니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당신도 신문을 검사 한번 바로 나와 대출해 주라. 지문 검사를 하면 그녀의 신원이 확실히 나오지만 내가 질문을 갖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검사를 거부하는 그녀. 지금 무시하고 당신가 힘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언니를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 나도 변호사 볼게요. 언니는 끝까지 당당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긴급 체포하라는 뭔지를 알고 갑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산에서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사망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바로 이 씨 씨는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된 그 유골은 부산 앞바다에 뿌려졌고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이 여성의 이름은 강미경. 사망신고서에 적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달 뒤에 이 강미경 사망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이 강미경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경찰이 언니에게 강기영 씨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경찰은 6월에 사망한 사람이 강미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경찰은 강미경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강미경이라 판단하고 긴급 체포하였는데 경찰은 2가지 이 근거로 이 강미경이 사실은 죽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쳐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 증거 바로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이 강미경은요 사망 3개월 전부터 7개에 이르는 생명보험, 각기 다른 생명보험에 꾸준히 가입을 해왔고요. 심지어 이 사망 사건 발생한 이틀 전에도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한 달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무려 3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보험이었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 2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던 이유는 매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던 강미경, 당시에 직업 수입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험료 300만 원을 제외하고도요, 자동차 렌트비를 냈어야 했고 월세를 냈어야 했고요, 또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말고도 매월 32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미경의 과거 행적을 보면 가능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미경의 딸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딸의 입퇴원 확인서를 위조해가지고 47회에 걸쳐서 무려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를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이 강미경이 살아있다는 두 번째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서명이 강미경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의 서명을 하잖아요. 네. 보험에 가입할 때 최초로 본인이니까. 강미경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글쓰기가 불편한 이 노모를 대신해서 강미경의 친언니가 대신 서명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강미경의 보험 가입 서류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사실 확인서 속에 있는 이 서명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인을 보면 처음에 강미경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했던 서명과 비슷합니다. 서명은 뭐 위조할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왜 그건 똑같이 했을까요? 버릇이었나? 이게 범죄자들이 특히나 계획 범죄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은 원래의 습관이 나옵니다. 이 서명이 핵심이었다면 아마 서명 위조를 연습을 했겠죠. 근데 이건 연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명을 대조 확인하리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명은 자기도 모르게 하던 대로 습관이 그냥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리고 보험조사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험사의 보험조사관이 경찰관 못지않게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수령하러 오겠다라고 연락받고 그 오는 날 조금 작전을 썼습니다. 이 펜을요, 딱 잡고서 쓸 때 지문이 잘 남는 펜을 건넸어요. 그런데요, 이 여성이 서류에 딱 서명을 한 뒤에 펜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기에 걸렸다면서 이 펜을 닦아서 돌려준 거예요. 보험조사관은 이어서 보험 가입 시 강미경의 음성 파일을 들어봤는데 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강미경이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6월에 사망 신고가 된 강미경이 약 2달 뒤인 8월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의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모습이 보험사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묘한 행동과 또 동일한 서명, 또 동일한 목소리를 의심한 보험조사관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여성이 보험금을 수령하러 올 때에 맞춰서 옆방에 형사들이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진짜 강미경이 살아있는 거면 누가 죽은 건지, 진짜 죽은 사람은 있는 건지. 경찰이 강미경 대신 사망한 여성이 강미경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확신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만약 눈앞에 있는 이 강미경 언니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진짜 강미경이 맞다면 자 이제는 강미경 대신 사망해서 화장까지 된 불상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야만 이 살인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본격적으로 강미경을 신문하지만 신문의 시작은 이름을 물어보는 건데 이름을 묻는 순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긴급 체포한 강미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서 혐의를 입증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그런데 강미경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체포했잖아요. 그러면 지문 하면 바로 신원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안 되나? 그렇습니다. 지문을 스캔하면 저해하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지만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집행하는 체포이기 때문에 피의자 동의 없이 지문 채취와 같은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지만 지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는 그만큼 기본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영장이 없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48시간 안에 입증을 못하면 놔줘야 되고 놔주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못 찾게 될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수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건. 강미경의 사진이 붙어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겁니다. 100%네. 그럼 자기 면허증이 나온 거면 100% 강미경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사진은 강미경인데요.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미경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 속에 있는 사람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위조한 게 아니고요. 진짜가 맞았습니다. 직접 운전면허 학원에서 자신의 사진과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발급받은 겁니다. 그게 돼요? 실제 강미경의 외모가 좀 동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서 신분 인증을 받거든요. 네. 그때 강미경은 그 대상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와. 그래서 그것으로 신분 인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사진을 붙여서 발급을 받은 겁니다. 와. 그리고 발견한 운전면허증을 그녀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자신이 강미경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왜 자백을 했지? 너무 대단한 범죄를 벌인 사람 치고는 너무 바로 자백을 하네요. 근데. 이상한데? 당시에 이제 경찰은요, 이 보험조사관으로부터 강미경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때 사용한 신분증 다 이 복사를 하잖아요. 그 신분증 속 증명사진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사진 속에 있는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발급받은 사진 속 얼굴 그다음에 지금 경찰관 앞에 앉아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이 모두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얼굴의 여성이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나이 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담당 형사가 강미경에게 도대체 이 셋 중에 누구냐? 여기 자기가 준비한 답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개 범죄자들이 심리적인 이 무너짐이라고 합니다. 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다가와서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성의 자백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주민번호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이름은 김은혜였고요. 마지막 주소는 대구 여성 노숙자 쉼터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람이 설마 강미경 대신 죽은 건가요? 어떡해. 네, 경찰도 그러한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이 대구에 있는 여성 노숙자 쉼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이 김은혜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강미경이었고요. 대박. 김은혜 씨는 강미경을 따라간 뒤부터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전 강미경이 노숙자 쉼터에 보낸 쪽지. 원장님, 전 현재 노숙인은 아닙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까 하고 가입한 것입니다.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곳엔 30대 여성들도 있나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리고 찾아뵐게요.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도 싶고 제가 아직은 능력이 없어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 강미경은 그 전에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부산 여성 노숙인, 그다음에 여성 노숙인 쉼터. 아마도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죽어줄, 사망할 적절한 사람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신분증 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한 계속 거죠. 검색을 거듭하던 강미경, 결국 대구에 있는 쉼터의 카페에 본인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구 쉼터에 있는 목사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동안 폰으로 통화하는 부모가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찾아낸 것이 대구 쉼터에 있는 26살 김은혜 씨였던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은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네, 당연히 거짓말이죠. 네, 신분을 도용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미끼이었고요. 자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김은혜 씨를 속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김은혜 씨가 강미경을 따라 나섰고요.
그러면서 이 김은혜 씨는 자신을 그동안 돌봐주던 이제 목사님 그리고 이모에게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 가서 돈 벌어서 목사님 은혜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뒤로 김은혜 씨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죠. 강미경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랬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수시로 가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다 편안하다고. 그녀는 김은혜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강미경의 주장에 따라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은혜 씨는 강미경을 따라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 새벽까지 함께 맥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 씨가 힘없이 손을 떨굽니다. 무언가를 먹고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강미경이 은혜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간 은혜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까지 맥주를 마시던 중에 술이 떨어져 맥주를 더 사기 위해서 강미경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서 돌아왔는데 김은혜 씨가 이제 편안해졌다라는 말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먹은 것 같다는 추측을 덧붙였는데요. 진술 분석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가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범행 방법을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인 거로 지금 그렇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무언가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살인의 방법이다. 이런 수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범행 도구에 대한 단서를 이 강미경의 검색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한 내용이 이제 4월 7일부터 나옵니다. 네. 은혜 씨를 만나기 전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걸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농약을 먹였나 봐요. 질식사까지 검색했어요. 살인 방법. 네. 다음 날 김은혜 씨 사망하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가 사망하자 바로 보험에 대해 검색하죠. 지문조회 등을 검색합니다. 근데 검색 기록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요. 증언입니다. 증언을 해줬던 사람은요. 강미경보다 13살 어렸던 전 남자친구이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만나서 교제를 했던 남자친구였는데요.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강미경에게 이별을 구했더니 이 강미경이 한다는 이야기가 조만간 나한테 20억 원 정도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함께 살자. 너랑은 절대 못 헤어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가슴팍에서 병 하나를 꺼내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약에 헤어지면 이거 마시고 죽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 병에 담긴 것이 메소밀이었다고 합니다. 병 맹독성 농약입니다. 아주 극소량만 복용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독극물이고요. 그리고 무색 무취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료 같은 데 넣으면 마시는 사람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건 담당 검사도 강미경이 김은혜 씨를 몰래 맥주에 메소밀을 넣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김은혜 씨가 메소밀이 든 맥주를 마셨고 심정지가 왔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자 병원 접수 당시 환자 정보를 적는 칸에 김은혜 씨의 이름이 아닌 강미경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렇게 김은혜 씨는 강미경이 되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강미경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김은혜 씨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말과 달리요. 의료진들은 병원에 온 김은혜 씨의 상태가 이미 사망한 지가 1시간 정도는 지난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 김은혜 씨 옷에는 구토와 타액이 과하게 분비된 흔적이 있었고요.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때 이미 얼굴이나 손끝, 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이 됐고 체온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낮은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었어요.
강미경은 부산에서 오래 살았고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병원인데요. 그런데 강미경이 김은혜 씨를 데려간 병원은요. 차로 약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먼 병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가지 않고 빙빙 돌아서 시간을 끌고서 병원에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가도 죽을 것은 거의 명약관화한데 독금을 먹였으니까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우선 자기의 계획 보험금을 받는 거 죽은 것으로 위장하는 거 실패하겠죠. 거기다가 김은혜 씨가 진술을 해서 자기가 오히려 검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확실하게 완전히 사망했다라고 확신을 할 때까지 계속 빙빙 돌면서 시간을 소요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심근경색 때문에 죽었다고 된 거예요, 그럼? 사전에 얼마 전부터 이 병원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자기가 심근경색 증상이 있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해왔었고요. 진료를 받고 기록을 계속 남겨뒀습니다.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오니까 이름 딱 기록을 보고 조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근경색, 그 기록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강미경이 의료진들에게 이 사람 평상시에도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했고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라고 계속 이제 의료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강미경이라는 이름 속에 계속 쌓여 있었던 심근경색의 진료 기록. 그다음에 실려온 환자 옆에 보호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평상시에도 심장이 안 좋다고 했다. 이것이 합쳐지면서 강미경으로 기록된 김은혜 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었죠. 심지어 강미경은 사망 진단을 위해 보호자까지 섭외해놨죠. 폐지 줍는 할머니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10만 원을 드리고 부탁을 합니다. 친한 동생이 가족도 없이 갑자기 혼자 사망했는데 장례를 치르려면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엄마인 척 좀 연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보험사에서 강미경 체포될 때 같이 왔던 노모도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진짜 강미경의 친모였습니다. 김은혜 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친엄마에게 친한 동생이 급사했는데 가족이 없는 불쌍한 애니까 와서 엄마라고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와.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도 강미경의 요청으로 함께 갔던 거고요. 와. 아니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같이 간 거면 강미경의 어머니는 보험 사기 치려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평소에도 뭐 한통속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도 딸의 범행에 대해서 일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미경으로 신원이 바뀐 김은혜 씨는 사망 하루 만에 화장됐습니다. 그 때문에 말 그대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됐고 부검도 할 수 없어서 사망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게 된 신은 겁니다. 없지만 강미경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요.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요. 강미경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발생이 약 5개월 전에 학력을 위조해서 창업 대출금 5천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날이자 서류상으로 강미경 본인이 사망한 날이 6월 17일이잖아요. 네. 이 6월 17일이 대출 사기로 인해서 고소당했던 사건의 재판 출석일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고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서류상으로 강미경이 사망하기 전 강미경은 자신을 고소한 창업 대출금을 빌린 곳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견딜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황 증거들은 지금 다 있는데 중요한 시신이 화장을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죠? 김은혜라는 분이 강미경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미경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망한 강미경 씨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강미경의 친모, 노모와 언니가 보험사에 찾아오죠.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했던 강미경이라는 사람의 서명과 보험금을 찾겠다는 언니라는 사람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강미경이 사망했는데
이 강미경의 딸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은 죽은 강미경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강미경. 김은혜 씨의 실종 강미경, 보험금 수령의 미스터리 강미경, 딸의 보험금 수령 강미경,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정황 증거는 강미경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살인 입증을 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시신이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미경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검색 기록이 있어요. 매수밀. 그리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인의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강미경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망할 사람을 찾고 살해를 했다. 이걸 이제 입증할 수는 있었죠. 결국 강미경은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되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때 적용된 혐의가 살인, 사기, 시체 은닉 등 13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강미경의 1심 재판 결과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자연사 또는 자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라면서 강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과 직접 밀접한 관련성 있는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김은혜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강미경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살해는 안 했는데 시체를 은닉했다? 남이 살해한 거를 사망한 건 확인하겠는데 사망을 살인의 방법으로 사망하게 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주장처럼 가능성이 있느냐,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인 거죠. 담당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1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생각 절대 못했는데 그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뭐 눈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 내가 증거 수집을 잘못했나? 내가 공소 유지를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났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피해자한테 그 미안한 마음을 갖다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심 판결 논리대로라면 정말 모든 살인자들이 진짜 뭐 사람을 갖다가 살인해놓고는 사체만 감추거나 화장을 해버리면은 다 법원에서 이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되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죄가 선고된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검사로서 상고 이유서를 갖다가 잘 작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검사직을 걸고 검사의 옷을 갖다가 벗는다는 그 심정으로 또 절박한 감정을 갖다가 그 상고 이유서에 담아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자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화장하는 등 은닉하라. 그리고 잡히면 부인하라. 부인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도 된다. 어차피 법원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다르게 사실 인정하여 무죄 선고할 테니 그러면 완전 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원심의 판결은 외로운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으로서는 써서는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또 피해자의 그 억울한 죽음을 너무나 풀어주고 싶었기에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글까지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검사직을 걸고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을 정도로 이 강미경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우리 형사사업제도의 통계를 보면은요, 상고를 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95%였습니다. 30은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 적용이 잘못됐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항소심이 받아들여지는데 5%의 그런 확률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사의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이 배석기 검사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열렸고 대법원의 선고 당일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라면서 파기환송이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이것이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5%에 해당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강미경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철저하게 살해 방법을 준비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살해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들어 강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상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미경은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미경의 엄마 역시 사기와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그리고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미경의 이 무기징역 확정 선고는 당시 이 배석기 전 검사에게도 또 다른 의미였을 텐데요. 선고가 나오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살인 무죄가 갔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갖다가 풀어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는 결국 올바름에 이제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처벌을 받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또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직접 증거가 없고 이렇게 간접 증거만 있는 강력 범죄에서는요, 이 수사 경찰과 담당 검사 간의 이 사건 해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님이 대법원에 또 상고해가지고 살인을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김은혜 씨의 원혼을 달래주기도 하셨지만 그런 판례를 남겨가지고 이정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많은 현장에 있는 수사 형사들이 이런 간접 증거로 다툼을 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 형사 한 사람으로서 배석기 검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강미경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한 여성의 욕심 때문에 이제 겨우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젊은 여성이 안타깝게 희생됐는데요. 강미경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이 사망한 김은혜 씨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다 달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고인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강원도 양양 어느 이른 새벽. 자,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출발하는 청소차. 이 미화원분들이 이동할 때는 차를 타야지. 올라타고 같이 이동하는데 그냥 뜁니다. 네.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같이 하냐 계속 욕을 하고. 일부러 저래? 이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군청의 쓰레기차로 미화원들을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못됐다. 사실 이 운전자의 정체는 군청 소속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뭐지? 갑질인가? 왜 저래?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나이가 있잖아. 그래도 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내가 깔끔하게 보내줄게. 뭔 소리야? 갑질이.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자, 이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쉼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불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밟을 거야? 남성 3명이 그 주위를 둘러싸더니 이른바 이제 계엄령 놀이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은 시 저희 이제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심지어 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왜? 저거 진짜 이상하다. 변태 아니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제 속옷 검사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었으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밟혔어요. 지난 7월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강원도 양양군 소속의 7급 운전직 공무원이 총 3명의 계약직 환경미화원에게 60차례의 강요와 폭행, 10차례의 협박, 7차례의 모욕 등 가혹행위를 해온 사건입니다. 그 영상에 나온 게 다 전부가 아니라 더 있다는 거잖아요. 괴롭힌 횟수가. 네. 그 미화원들의 말에 따르면요. 평소 가해 공무원은 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도 않고 강제로 뛰게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 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엄령 놀이라고 불리는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본인의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화원 3명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게 한 뒤에 진 사람을 저렇게 때리게 시켰고요. 또 일하던 중에 자기 주식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청소차 핸들을 놓는 이런 위험한, 게다가 이 미화원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하게끔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빨간색에 집착하는 이유는 빨간 속옷을 입게 하는 것 또한 가해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계엄 시작이라고 외치면 빨간색 물건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빨간색 라이터, 담배, 음료, 심지어는 빨간색 속옷을 입었는지 확인까지 한 겁니다. 빨간색이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고 떨어질 때는 파란색이니까 괜히 그런 거로 괜히 그냥 또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땅바닥에 탁 던지고요. 그 꽁초를 가져오게 시키는 소위 꽁초 셔틀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환경미화원의 몸에 던지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탄을 가지고 와서 환경미화원의 몸에다가 비비탄을 마구 쏘는 이런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야, 진짜 야, 진짜 7급 공무원이 자기를 교주라고 부르게 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리고 이어진 가해자의 인터뷰. 체력 단련 차원에서 좀 그렇게 좀 하자. 도와줄게 하는 부분에. 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을 쓰라고 강요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반스를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집에 빨간 반스 쓰면 같이 입고 아침에 출근하고 알았어.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미화원을 발로 밟은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난삼아 게임 신고해가지고 장난삼아 한다. 처음부터 이제 계엄령 밟으면은 시작한 담배도 빨간색 우리 수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는데 신고를 못하고 계속 이제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이 미화원들은 해당 지역이 이제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학연과 지연이 다 얽혀 있고 혹시 신고를 하더라도 윗선에서 덮으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약직이었던 그들은 생계를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화원들은 가해 공무원의 괴롭힘을 참으며 수개월 동안 버텼지만 출근부터 퇴근까지 거의 매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가해 공무원의 행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미화원들은 결국 가해 공무원을 언론에 제보한 뒤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3분 중에서 2분의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떠나신 상태이고요. 한 분만 아직까지도 그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해당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자분을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해 미화원께는 유급휴가를 드려서 휴식과 치유를 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결국 이 가해 공무원 강요 그리고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해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파면 내지는 그 해임의 신분 박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상남도 어느 빌라 주차장. 주차장에 들어온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뭐 하는 거지? 그러다가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쪽으로 탑니다. 사실 이 남성은 빈 차에 금품을 노렸던 겁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 주차장으로 누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의 주인입니다. 자, 주인이 차에 물건을 두기 위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온 건데요. 대걸레. 그리고 차주는 조수석으로 향하는데 누가 있어? 누가 있네? 민망해. 안에 있는 절도범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내 차인데? 차주가 문을 열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더니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어휴. 멈칫멈칫하면서 갑자기 주인을 밀치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주인이 막아서죠. 자,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 차인데 잠깐만 뭐 훔친 거 아니야? 잠깐 주머니 좀 봅시다. 주머니를 뒤졌더니 지갑이 나왔어요. 차 주인 지갑이 나왔습니다. 차에 지갑이 있었구나. 바로 그때 네, 그랬더니 격렬히 반응합니다. 절도범이 뭔가 현장 지금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훔친 게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이 절도범이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섬주섬 동전이죠. 줍더니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그 와중에 동전을 진짜 좀도둑이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을 하고 PC방으로 경찰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버젓이 있는 절도범. 너 훔친 거 맞지? 당신 맞잖아? 어떻게 찾았지? 결국 40분 만에 이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20대 이 남성 절도범은 비어있는 남의 차 안에서 약 90만 원이 든 가방과 11만 원이 든 지갑을 훔쳤습니다. 차주가 지갑을 되찾고 절도범이 더 훔친 게 없는지 차 안을 살펴보는 사이에 몸에 숨겨둔 가방을 챙겨서 도망간 겁니다. 차 안에 현금이 많은 걸 알고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포한 절도범을 조사해 봤더니요.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범행 경험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이런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는요. 범행 대상으로 고른 차 안에 하필 차주가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놓아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40분 만에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경찰은 CCTV로 범인의 도주 경로와 인상착의만 확인하고 추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절도범이 택시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PC방을 우선적으로 수색한 건데요. 경찰의 추측대로 절도범은 PC방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범죄자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데 이 범죄자 과거에도 그 유사한 전과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가 누범 기간이었다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조인들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한 도시. 지금 차량 한 대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 곧장 소방차가 도착하고 뭐 재빠르게 이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차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화재 진압이 계속되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떡해. 자, 서둘러서 차 유리문까지 깨고 소방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압에 나서고 있는데요. 소방대원들 덕에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그때 연쇄적으로 엄청 많은데? 뭐야? 지금 도로 건너편 쪽에서도 굉음 소리와 함께 또다시 차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에 불이 붙어 터지고 있던 그때 이때 차에 불이 붙어 터지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사실 프랑스에서는 새해가 되면 주차된 차량을 골라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와, 무서워서 주차도 못하겠다. 매년 새해 전날 흥에 넘치는 일부 사람들이 주차된 빈차 수백 대의 불을 지르는데요. 이 기이한 전통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빈민가 청년들이 소외,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식으로 남의 차에 방화를 한 것에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자리 잡은 시점은 2005년부터인데요. 당시 약 3주간 이어진 방화로 인해 차량 8,810대가 소각이 됐습니다. 2025년 새해 전날에는 경찰, 소방관, 군인이 배치되는 등 프랑스 전역에 9만여 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이 불타는 걸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방화할 차량을 선택할 때는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리나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무고한 주민들의 차량을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방화를 저지르는 겁니다. 내년에 내 차가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와, 근데 봐봐. 누가 불 지른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해맞이 방화로 인한 피해 보상은요, 일반적으로 차주 개인 소유의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차를 불태운 건데 개인 보험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될까요? 불 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너무 억울해. 당연히 처벌받죠. 방화죄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저 새해맞이 방화 범죄 행위 때문에요. 300에서 400명 정도가 경찰에 체포돼서 처벌을 받는데요. 그들은 일단 구금된 이후에 상당수가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그 무슨 빈민가 청년들의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뭐 기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면 그냥 뭐 퍼포먼스 정도로 끝나야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 차량들은 거의 서민들 차량이잖아요. 같은 서민을 괴롭히고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잘못된 거죠, 너무.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드나이였습니다. 히드나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